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KBS가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실험 중인 7시 오늘 제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제주도청 앞에 가보셨나요? 그동안 쌓여왔던 제주도의 모든 갈등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2공항에 반대하는 김경배 씨 단식이 37일에 접어든 가운데 도청 앞 거리는 천막마을로 변해 있습니다. 취재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 한 개로 시작했던 천막이 어느새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개나 들어있나요, 그쪽에? 네, 맞습니다. 김경배 씨 단식 천막으로 시작된 천막마을은 지금 성사는 반대 대책이 등 다양한 분들이 뜻을 함께하면서 10개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제주시와 제주도의 행정 대집행 이후 오히려 숫자가 늘어난 건데요. 천막별로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하면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시민분들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주대학교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자 공방,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청청천막 등 다채로운 천막이 들어서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늘어선 가로수에는 크고 작은 현수막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천막과 마찬가지로 하나 둘씩 늘어서 지금은 20개가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제까지는 천막 집회를 반대하는 도민이 내걸었던 현수막도 이곳에 함께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천막 농성하면 보통 노조나 시민단체의 투쟁 방식으로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또 눈에 띕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천막 마을에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어린 친구들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이 뜻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청소년들의 일일 단식 릴레이를 기획한 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사범대 재학생이고요. 청년민중당 제주도당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원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섭 씨. 이번 단식 기획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이번 달 초에 행정 대집행을 하는 현장에 함께 했었는데요. 당시 원희룡 도정의 무자비한 폭력 집행을 보고 청년들이 함께 나서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참석하신 분들 소감 이야기 서로 나누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나요? 일단 참석자들이 보통 2끼 정도 굶으면 배고픔을 호소해요. 근데 옆에서 거의 40일 가까이 단식하고 계시는 김경배님을 보면은 얼마나 간절했기에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공감과 더불어 정말 앞으로 정말 이 싸움 함께 끝까지 해야겠다라는 다짐으로 일관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주대학교 강봉수 교수님 모시고 말씀 이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천막마을을 교수님께서 찾아주셨는데요. 교수님께 인사 먼저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곳 도청 천막마을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존 집회와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네, 김경배 씨가 단식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천막촌 그리고 형성되고 그리고 천막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습, 이 모여드는 모습들이 상당히 기존의 운동 방식하고는 상당히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운동 방식이라면은 어떤 현안이 발생하면은 연대체들이 꾸려지고 운동부가 꾸려져서 상당히 기획되고 조직적인 어떤 그런 운동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상당히 어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독특한 점은 상당히 프로그램 부분인데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어떤 페이스북이나 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재능 기부자가 공모되고 실행되는 아주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천막마을이 하지만 계속 여기에 남아있을 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민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제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37일째 이 단식 투쟁 중인 김경배님의 단식을 좀 이렇게 풀 수 있는 명분을 빨리 국가와 도가 나서서 좀 조치를 취하는 게 급선무고요. 그다음에 이런 현안이 생길 때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도의 조례로도 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수경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오늘 제주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네, 오랜만에 봬요. 네. 어디서 오시고? 지금 막
경찰서에서 지난번 1월 7일 집회 중에 행정대집행 당했던 건에 대해서 좀 고소인 조사 받고 지금 막 오는 길이에요. 천막을 지키려는 집회 참석자들과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이 충돌하면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연자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줄줄이 끌려 나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행정 대집행에는 제주도와 제주시 공무원 3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뭐 천막도 철거되고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으로도 좀 다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책임을 법적으로 좀 묻기 위한 그런 조사였고 다시는 제주에서 좀 평화 집회를 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고소까지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진짜 사라졌다. 실례합니다. 들어가도 되나요? 소속된 어떤 단체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여기는 어떤 단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자들 개인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만든 천막입니다.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많은 시민들이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서 같이 천막을 치고 함께 항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천막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1월 7일 있었던 좀 그 대집행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지금 6일째 단식 중에 있어요.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기가 이렇게 힘든 건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대화의 한 방식으로 여기 사람이 있다, 도지사의 책무를 묻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 방식으로서 사실 저는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됐어요. 여기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네. 혹은 통행에 불만을 가진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너무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그렇네요. 팻말들도 있고 또 여기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주민분들인데 이거 보기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좀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래도 여기를 지나다니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고 공무원들도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안에서 또 이제 다채로운 이런 프로그램들 진행하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 장소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십니까? 네, 실례하겠습니다. KBS에서 왔습니다. 뭐 주변에서 다들 말리고 있지만 아직도 뭐 아무 성과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국토부가 이제 강행 의지를 오늘 드러냈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고요. 내가 몸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나가려고. 거기서 좀 원희룡도지사의 좀 전향적인 제주도민을 좀 생각하는 도지사의 역할에 다해주길 바라고.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걱정인데요. 이 김경배 씨의 경우 벌써 단식이 40일이 다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공항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요.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7시 오늘 제주에서 야심차게 선보이는 새로운 코너 뉴스픽입니다.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지만 대부분 일회성 기사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묻혀서는 안 되는 뉴스를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주 사회의 자살이라는 비극까지 빚고 있는 직장 갑질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국제공항에서 특수경비 직원으로 일하던 20대 청년이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의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고인이 된 27살 김모 대원이 자필로 작성한 피해 진술서입니다. 심한 욕설과 입에 담기 힘든 발언이 반복되고 자신을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며 노조 탈퇴를 트집잡는 등 김 대원이 같은 조 선임으로부터 입은 괴롭힘 내용이 담겼습니다. 스스로 비정상이 돼가는 것 같아 뛰쳐나가고 싶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한 직원은 2명이 더 있습니다. 왜 인사 똑바로 안 하냐고 하면서 막 욕설하시더라고요. 좀 당황했죠. 다른 옆에 있던 다른 대원도 야 너도 와봐 한 다음에 똑같이 욕설하시더라고요. 이들의 공통된 요구는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의 근무반 변경. 동료들에 따르면 제주지사장을 통해 수차례 본사 측에 변경이 요청됐지만 회사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 통화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지사장님 옆에서도 직접 통화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좀 빨리 이걸 좀 조치시켜달라. 결국 같은 반 조장이 근무 위치를 변경해주는 최소한의 조치를 했는데 김 대원은 대기나 휴게 시간을 통해 가해자를 계속해서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 힘들어하고 밥도 안 먹고 막 이제 피 말라가는 말라가는 걸 보이니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근데 희망을 가졌죠. 해줄 거야 하면서. 그런데 회사는 피해 접수 한 달이 지난 11월 13일에서야 처음으로 피해자를 대면 조사했습니다. 현장에서 선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또 두 사람이 또 화해 정의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이 또 재발은 계속 이제 발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회사는 판단을 했었고요. 회사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화해 조정을 하고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11월 19일 징계위원회 일정을 잡았다 돌연 취소했습니다. 노사 단협 자리에서 고 김대원이 동료에게 보냈던 메시지가 피해자가 보낼 만한 내용이 아니라며 노조가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합에서는 그 내용을 정해주면서 이거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회사 얘기를 했었고 그 판단은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 가해자에게 힘이 되자는 취지의 탄원서가 회사 측에 제출됐고 11월 30일 열린 사측과 가해자, 피해자 3자 면담 자리에는 가해자가 집행부원인 노조의 간부가 참석해 김 대원이 압박을 받아 힘들어했다는 게 동료들의 증언입니다. 탄원서 작성한 사람들 보면은 대원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제가 탄원서 쓰는 대원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뭐 이거 이러이러해서 쓰는 거다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막 얼버무리면서 썼던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노조는 문제 제기는 일반적인 것이었고 탄원서는 개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김 대원이 피해 접수를 한 후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2달 동안 회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큼은 자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직장 갑질로 빚어지는 이런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대안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일자리와 실업, 사회적 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며 글을 써온 경제학자가 있죠. 10년 전 88만 원 세대라는 책으로 대중의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분인데요. 지난달 36번째 책인 직장 민주주의를 들고 나온 우석훈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7시 오늘 제주 출연을 위해서 서울에서 지금 바로 오셨죠? 아,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괜찮은 직장인데 두 분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 모를 수가 있나 싶더래요. 네. 아무리 지역이라도 이거는 중요한 뉴스인데 네. 그래서 좀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이번에 발간한 책 제목은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책을 쓰셨고요. 그리고 금방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려보고 싶은데요.
왜 이런 자살까지 선택해야 하는 비극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무엇이 원인일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제 지난 촛불 집회를 거치면서 사회, 국가 상당한 수준의 이제 민주주의에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용의 성숙도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보러 민주주의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회사라는 혹은 직장이라는 매우 특수한 곳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예외다라는 생각을 우리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일반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회사 안에만 들어가면은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적 충돌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심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민주주의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직장 내에서 민주주의. 그 공식적인 이제 직장 민주주의 정의는 군대의 수직적인 위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평한 관계. 그러니까 완벽한 수평이라는 건 어렵죠. 그렇지만 완벽한 위계로부터 더 수평적인 형태로 변화. 우리는 그걸 이제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직장 민주주의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직장 민주주의, 물론 수평적인 관계가 좋겠죠.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에서 산업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국가 말고 산업도 민주주의를 하자. 뭐 100년 이상 된 개념이고 네. 오래됐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이 그러니까 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예요. 이제 여성이나 외국인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게 21세기 경제는 창조 경제 혹은 뭐 지식 경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장을 그냥 돌릴 때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포디즘이 아닌 뭔가 좀 새로운 걸 하려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창의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직장 민주주의가 된 회사들이 이걸 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군대처럼 하고 있고. 근데 참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고 나름대로는 선진 경제를 이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 같지 않게 이 직장 민주주의는 후퇴되어 있는 걸까요? 일단 좀 우리가 회사라는 걸 배운 게 그러니까 총독부 시절에 일본 회사로부터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또 그때 군국주의고 말이 좋아서 회사지 다 군인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원형이었고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 2002년, 2003년도에 약간 이제 사회적으로 민주주의가 움직일 때 그때 우리가 걸었던 구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어요. 근데 만약 그때 우리가 회사 다니기 좋은 나라라는 걸 걸었으면은 훨씬 직장도 편해지고 기업도 커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 시대에 안 맞는 구호를 내걸었었죠. 네, 뭐 이제 8, 90년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 4, 50대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저희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20, 30대들이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에 괴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조사를 보면은 과장 이상의 회사 직원들이 원하는 회사는 가족과 같은 회사를 원해요. 네.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회식도 하고 대리 이하의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나의 사생활을 지켜다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족 같은 회사와 가족 안 같은 회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문화 충돌이 생기는데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을 보니까 사생활을 보호하는 쪽으로 회사가 흘러가더라고요. 대세예요. 사생활을 보호하는 쪽.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요즘에 워라밸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일과 생활의 사생활의 조화를 말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직장 민주주의가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이걸 외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사 나와서의 내 삶만 내 삶 같은데 근데 워라밸이라는 표현을 쓰는 국가들이 주로 일본, 미국 좀 직장 민주주의가 좀 약하다는 나라들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말이 좋은 건 아니고 회사 생활의 지옥은 아니더라도 아까 천국은 아니더라도 너무 지옥 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자기 삶도 행복하고 회사에서도 좀 행복한 그런 거를 왜 못 만드느냐. 구글 같은 대표적인 회사들이 좋은 거 먹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거겠죠. 저희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또 민주주의 하면 이제 뭐 그동안 권력을 휘둘렀던 뭐 좀
이제 뭐 간부들 예, 예. 이런 분들은 또 이런 반론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원하는 직장 민주주의가 결국에는 내 권력, 내가 하는 이 명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권력을 뺏어가거나 이걸 듣지 않겠다는 말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가 군대냐라고 질문하면은 21세기 회사는 군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20세기 군대 같을 때는 이를테면 뭐 초급장교들한테 도망가지 못하게 직접 처분권을 주는데 지금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으로 만들 것인가이고 좀 불행한 거는 이제 40대, 50대가 지냈던 그 시기에는 우리가 중진국이니까 좀 무식하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바뀐 거죠.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영상을 함께 보시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있어요. 낙하산 인턴. 뭐 인턴? 예. 요즘 아주 보기 드문 청년이 여기 왔네요. 그래? 저 친구가 그 친구인가 봐요. 어쩌죠? 자리가 없네요. 앉아. 너는 뭐 인생이 나고자다. 배워야 아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알지 못하는 거를 하지 못했다고 모욕 주고 경멸 주고 폭언하고 하면 야, 이 새끼야, 그게 보통이 었다는 욕설이. 쌍욕을 하고, 걔는 우리 아들은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충분하잖아요. 그 걱정부터 했잖아. 세폭행은 범죄이다. 각지를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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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옆구리를 꼬집는다거나 구두를 신은 채로 저희 발을 밟는다거나 등을 이 손바닥 등으로 이제 때린다거나 손바닥으로 이렇게 치고. 공부를 잘한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그때 녹음을 한다던가 동영상을 촬영한다던가 이런 게 쉽지 않고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거를 인정받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단어 안 신어? 예이. That's right. No, this is a win-win situation for both of us. Je voudrais que vous insistez sur CFR avec toutes les meilleures conditions de CF. 직장 갑질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직장 민주주의라는 대안을 우석훈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직장인들은 사실 사장과의 문제, 뭐 전무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 있는 팀장, 뭐 부장 이런 사람들, 뭐 내 바로 선배 이런 분들과의 갈등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작은 권력과의 충돌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주로 이제 팀장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초급 간부들이 일을 잘하는 건 확실하겠죠. 근데 관리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팀장이 되고 다른 모든 일들은 다 교육을 하는데 기본적인 걸 우리가 교육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희롱 내지는 성추행 방지와 관련된 교육을 보니까 큰 교육 안 시키는데도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분 나쁘죠, 교육받을 때. 그렇지만 이건 문제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원인을 많이 없애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뭐 팀장급 이상 혹은 그 밑에 간부들한테 직장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퇴근하면은 전화 좀 덜 하세요. 카톡 좀 덜 하세요라고 네.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고 그걸 조금 더 제도화시켜서 인증제도 같은 거를 만들면은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네. 문제의 소지는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식의 변화가 시작되려면 제도화가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이런 건 거죠. 교육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클 거예요. 네, 이 직장 민주주의를 고민하다 보면 또 이제 많은 후배 연차들 저도 예. 그랬고요. 이런 조언을 합니다. 뭐 직장이 싫으면
네가 떠나라 아니면 직장이 싫으니 내가 떠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건데 좋은 회사가 더 좋아지는 게 국민 전체로 봐도 좋고 국민들도 좋은 거거든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된 절이 잘 된 절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계속 자본주의라는 것도 고쳐가면서 더 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걸 좀 인증제를 만드는 게 제일 효과적일 건데. 인증제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이를테면 뭐 이를테면 팀장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혹시 불만이 있으면은 위원회 와서 얘기할 수 있게 그런 경영 장치를 만드는 데 대해서 인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친화형 기업이랑 비슷하죠. 뭐 그런 걸 조금만 고치면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있고 일을 하거나 돈을 받아가거나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 돈 받아가려면 최소한 직장 민주주의 형식적으로라도 하고 받아가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혹은 뭐 지역 어떤 공기업이 우리는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늘어나면은 금방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어려울 뿐이지 일단 좀 시작을 하고 제도를 하고 의식 변화가 오면 이제 박사님 생각에는 이게 금방 직장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커피도 보면 뭐 페어 트레이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커피가 더 도덕적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상품이 있는데 우리는 직장 민주주의 하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20대, 30대가 소비 패턴이 바뀔 거예요. 네. 금방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초년생들뿐 아니라 회사 생활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이 직장 민주주의가 결여된 회사에서 참 자살까지 고민할 정도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동료나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게 사실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거창한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부터 복원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사소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생활부터 또 기업 문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문화 체질까지 바꿀 수 있는 해답, 직장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석훈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주에서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 KBS 제주 페이스북에서 가장 화제를 끌었던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이번에도 제2공항 뉴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대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KBS 단독 보도가 4,300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450명 가까운 분들이 댓글이나 공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절차를 강행하는 가운데 제2공항 부실 용역 의혹이 언제쯤 시원하게 풀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를 알아보기 전에 제주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 오늘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전기 용어에 대해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RPS, 바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인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일반인들도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RPS란 리뉴어블 포트폴리오 스탠다드의 영어 알파벳을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전기 생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유는 짐작하시는 것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사업자는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전력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혹은 REC, 리뉴어블 에너지 서티피켓이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사야 합니다. 이 REC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합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SMP, System Marginal Price, 개통 한계 가격도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쉽게 얘기해서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들로부터 매입하는 전기의 가격을 말합니다. 제주에서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태양광 사업의 수익은 이 S&P와 REC를 합치면 됩니다. 이 두 개가 비싸야 당연히 태양광 사업 수익은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이 태양광 사업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강인희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해 난을 재배하던 1,600제곱미터 크기의 밭에 99kW 규모 태양광을 설치한 윤석중 씨. 일조량이 좋은 한여름, 한 달 수입이 250만 원이었지만 올겨울엔 3분의 1로 줄며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계획할 경우 이처럼 계절 변화에 따른 수익 변화는 물론 제주의 경우 변덕스럽고 바람이 많은 기후도 고려해야 합니다. 날씨에 따라서 변환이 많기 때문에 작년 한 해 해보니까 날씨가 좋은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겨울에 들어가지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 기대치보다는 조금 좀 아래로 떨어졌죠. 태양광 사업자 급증에 따른 전기 판매량 증가도 가격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전사들이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REC 가격도 판매 물량이 늘어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광들이 특히 작년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REC 공급 초과로 REC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신 농민분들한테는 가격이 많이 내려가니까 그만큼 수익성이 예상보다 높지 않다고 여겨지는 거죠. 현재 태양광 전기 판매 대금, 즉 S&P의 가격 결정 기준은 가장 비싼 전기 발전기의 생산 원가에 맞춰 결정되는 상황.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전기 발전 단가가 떨어지면 태양광 수익이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중국 건설회사가 시공을 맡은 드림타워 등의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가 대거 체불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제주도에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강정훈 기자가 전합니다. 지하 6층, 지상 38층의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 공사 현장. 현재 50%에 가까운 공정률로 올 하반기 준공 목표까지 순항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제기됐던 공사 대금 미납과 임금 체불 문제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누적된 체불 규모가 100억 원대. 수차례 집회와 호소에도 제주도가 방관해왔다며 공사 중지 등 행정 조치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피눈물을 안중에 뒀고 자사의 실적에 눈이 멀어 도지사의 길을 포기하는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을 본인이 증명하고 있다. 제주도는 설 연휴 전까지 시공사가 체불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이행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도 공동사업자인 중국 녹지가 자금을 확보해 조만간 해결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중국 시공사는 당장 체불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말처럼 100%는 아니지. 업체하고 합의가 돼서 어느 업체는 우리가 얼마나 들고 어느 업체는 얼마나 들고 다 했거든요. 기존 체불액에 진행 중인 공사 대금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더 커져 노동자들의 반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최근 논란 속에 착수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6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역을 맡은 포스코 컨소시엄이 6월 안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6월 말쯤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인데 고시가 이루어지면 제2공항 사업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항 실시 설계에 착수하고 2022년까지 토지 보상과 이주 대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신화 역사공원 카지노 업체에 자녀 취업을 청탁한 제주도 간부 공무원인 54살 고모 씨와 55살 오모 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카지노 운영업체 임원 50살 이모 씨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간부 공무원 고 씨는 2017년 신화 역사공원 카지노 이전을 도와주겠다면서 오 씨의 자녀 취업을 청탁하고 카지노 업체 임원 이 씨는 면접 평가표를 위조해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소유 서귀포 카로텔이 수십 년간 무단 점용해온 공공도로를 원상복구하라는 서귀포시의 명령에 대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귀포시는 카로텔 측에서 유리 온실과 산책로, 양어장 등을 설치한 호텔 부지 안 3개 필지 공공도로를 국유재산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했다며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카로텔은 1984년 사업 계획 당시부터 계획된 시설물로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해마다 세금 1,000억 원을 투입하는 제주 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4월쯤 성과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과 감사는 정책 성과와 개선점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로 지난해 도의회에서 집중 지적했던 표준 운송 원가 등 준공영제에 지원하는 보조금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총의 소리지 바늘 들어가는 소리는 안 나. 이렇게 탄건을 이렇게 쓰면 여기는 이마 이거 머리를 안 흘려내리게 또 위에 또 갔을 적에는 또 갓이 또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거. 2009년도에 이제 지정됐어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저희 어머니는 명예보유자로 내려앉으시고 어머니 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하다가 놔두고 가면 이제 그걸 이제 어머니 몰래 그걸 조금씩 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탄건에서 팔면 쌀도 사 먹고. 처음 만들 적에 물에 담가서 처음에 총을 이렇게 골라놓고 처음에 할 때 골라낸 거를 또 하면서 또 골라내요. 그렇게 술기라는 것을 끼붓고 또 줄머리라는 거 놓고 매적하고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마무리를 시켜요. 또 하나하나 또 이제 소 놓고 삶고 건조시키고 2번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3개월을 걸려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서 와서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퇴근길 맑은 가운데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나지 않게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밤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뚝 떨어지겠습니다. 찬 공기의 영향으로 해안 지역엔 눈이 날리겠고 산지엔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5도로 오늘 아침과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9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고요. 내일 제주도 앞바다는 최고 3m의 물결이 일겠는데요. 해상엔 내일 밤부터 매우 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6번째 마련한 7시 오늘 제주,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제2공항과 영리병원이라는 제주 사회의 오랜 갈등이 폭발했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에게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보창에 저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KBS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KBS 오늘 제주, 7시 오늘 제주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